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이번 대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거라는 입장이라 음모론 확산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들어서자 연호가 이어지고 지지자들의 손엔 부정선거 너만 몰라란 글귀가 적힌 빨간 풍선이 들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지 47일 만에 택한 첫 공개 행보는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영화는 사전투표와 개표 시스템 조작 논란, 또 전산 개표 불신을 담고 있는데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진으로 함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 요청에 흔쾌히 화답했고 그렇다고 대선을 고려한 행보는 아니라는 게 전 씨 설명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 감독은 앞으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대선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는 문구가 크게 새겨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거는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관객은 청년 세대가 눈에 띄게 많았는데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선 환호가, 탄핵 선고 땐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때때로 끄덕이며 영화에 공감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취재진 앞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부정선거 영화를 택한 건 그 자체로 메시지란 지적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확산을 부추기는 대선 개입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대방 선거를 돕는 꼴이다. 지금은 자중해달라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개 행보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곳은 영화관이 아닌 감옥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임명 이후 줄곧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윤 전 대통령은 당과 무관한 사람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반성 없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거나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려면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이 극단 세력들과 손잡는 건 자멸의 지름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가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영화관이 아닌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계기로 지지율 반전을 노리던 국민의힘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행보가 행여 중도회원 확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1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1강 구도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은 범보수 진영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주요 대선 후보들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종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시내를 돌았고 지금은 마지막 계양구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어제 경기에 이어서 사흘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린 수도권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상계엄 심판론을 부각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정적 제거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탄유리를 앞에 두고 유세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투표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는 이 내란 세력들, 그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함부로 농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했는데 청년 농업인들과 모내기를 하는 등 젊은 층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경기 북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녀간 지역이기도 한데 김 후보는 자기도 경기도지사를 8년 했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주고 감옥에 간 일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죄 판결 난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법을 고치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독재자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독재자는 여러분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지냈던 경기도 성남을 찾아 수도권 유세전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라고 설명했던 성남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요. 각 당의 전략 싸움도 치열하지요? 네, 국민의힘에선 남은 기간 어떻게든 진영 내부 결집을 이루고 지지세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비판했던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고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유세장을 찾아가 차담을 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아직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를 명분 없는 야합 또 내란 세력 결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은 기간 이재명 후보 1강 구도에 변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이 후보 지지세가 공고하긴 하지만 상대 진영이 막판에 결집할 수 있고 지금 다 이긴 것처럼 굴다간 되레 민주당 지지층이 방심하고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뉴스 시간대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인천 유세 장면을 보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흘째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유세 현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옵니다. 여기 김진홍 목사 아십니까 혹시? 김진홍 목사님이 저 쇠목골 그 안에 기지 뒤에 거기도 계시고 이 앞에 지금 두레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동두천은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위한 최고 헌신한 도시인데 이 동두천의 발전, 저는 동두천이 발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역시 부족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동두천에 묶여 있는 여러 가지 그 안보를 위해서 공여지, 미군 공여지 많이 좀 해제도 하고 또 이 동두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동두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북부에 있던 의정부 미군기지, 파주의 미군기지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에는 아직까지 이 포병연대가 아직 있지요. 그래서 이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건 맞죠? 1949년에는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1년 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75년간 1950년부터 75년간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데 다 동두천 시민 여러분의 희생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미동맹,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이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당선되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동두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관세 문제가 30% 관세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미군 철수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육사 동지에도 구국 동지에도 오시고 다 많이 오셨는데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지만 특히 한미동맹과 동두천 시민들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군기지 여기 철수한 지역에다가 바로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미군기지 옮긴 데만 대학을 유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 북부 지역에는 당시에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8%만 이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포천에 있는 대학 아시죠? 대진대학. 그리고 저 고향에 있는 항공대학이 있어요. 한국항공대학. 그렇게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4년 대학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양대학은 동두천에 미군기지 있던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지금 원래 영주에 있던 대학이 이쪽에 거기도 있지만 여기도 다시 캠퍼스를 만드는데 앞으로 동두천이 바로 이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이 동두천에 공여지를 풀어서 값싸게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에서 동두천 고속도로 여러분 좋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지금은 세종시까지 쭉 연결됩니다만은 이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요즘에 전철도 아주 이 전철화돼 가지고 철도도 이용하기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GTX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대선까지 단 13일 남은 오늘의 전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한 걸까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정권이 빨리 끝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과드리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명자였을 때 그날 오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최상병 묘소를 참배를 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 오히려 국민의힘이 노력해서 밝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때도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관련한 특검들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파면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당 내부 그리고 외부의 의견들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3년 내내 많이 이 정권이 힘들었었던 것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들고 나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속 특검이라든지 수사 뭐 이런 것들로 압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굉장히 가깝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제 TV토론을, 배우자 간의 TV토론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크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떠한 명품백을 받았었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좀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중히 탈당을 요청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다. 좀 표현이 애매모호해요. 도대체 과거 행위가 뭔지, 탈당이면 탈당이지 정중한 탈당은 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려우니까 본인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또 후보하고 비대위원장이 엇박자가 나가지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중히 모시려고 하고 김용태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정쩡하게 헤어지려고 하고, 정말 어정쩡하고 우유부단함의 연속인데요. 국민들 보면 정말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라고 하는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배우자들에게 남편에게 밥을 잘 지어주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훈계를 잘하는지, 아니면 남편의 말을 잘 안 듣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명품백을 안 받을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검증이다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기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디올백에서 샤넬백으로 지금 바꿔가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라든가 건진 법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자꾸 배우자 토론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좀 자중하고 후보자와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모여서 좀 일관성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서 영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검증을 해야 하고,
영부인에게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이 김혜경 여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까?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지금 설란영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들을 봤을 때는 배우자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실상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 차례 있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문제였었던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배우자들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정말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의아하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배우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150만 원형을 지난주에 항소심을 받은 바가 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하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만 기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근데 김혜경 여사가 본인은 기소 유예,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무혐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 TV토론이라는 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라고도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 앞에 억울한 부분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김혜경 여사가 과거 2022년에 인터뷰에서 후보자, 배우자도 무한 검증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러면 토론회 말고 다른 방법론으로 검증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안 될까요?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 검증은 누가 하겠습니까?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이 만약에 어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배우자를 토론회에다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결국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공적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TV토론에 나오고 검증을 거쳤고 그래서 후보자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배우자는 공적 존재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경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뒤죽박죽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배우자 토론회를 한다는 걸 전 세계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번 선거는 국민 선택의 몫이고 굉장히 무능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김혜경 여사한테 저희가 인터뷰 요청하면 응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아마 후보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보팀도 국회의원들이 한 2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김혜경 여사는 이제 자중 모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국회의원 부인들과 17,000원짜리 정도 밥을 먹었는데 이걸 4명에게 밥값 한 10만 원 정도 냈다라고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당하고 너무 대통령 후보자에게까지 이렇게까지도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일단 벌금 15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자중 모드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란영 여사가 최근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만 후보자들끼리도 그리고 각 선거팀 관련자들도 상호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우자까지도 그 비방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선거 전략상을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배우자들은 또 다른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관심을 끈 장면이 있었으니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직접 영화관을 찾아서 관람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이 그 해당 영화의 개봉일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힘들 때 옆에서 힘을 실어줬었던 전한길 씨가 제작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에요. 지금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돈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가까운 분이 만든 그 제작한 영화를 보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제목부터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의 영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화가 오늘 개봉일이라고는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런 영화를 보러 가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저렇게 오늘 굳이 외출을 하신 것일까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도 서운함, 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인이 이 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 최근에 자진 탈당의 형태를 띠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진 탈당을 강하게 권유하는 이런 것들을 또 기자회견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까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의 후보로서 된 다음에는 거리두기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이 내란죄에 있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오늘 외출을 통해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출석을 한 거 외에는 이제 파면 47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한 건데 이 영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거 그 포스터에 6.3 부정선거 확신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첫 일정인데 저런 곳을 가서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의도로 갔을까? 정말 저런 행동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될 건데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지층을 결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저 영화를 보면 우리 지지층들이 더 김문수 후보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저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고 김문수 후보도 책임이 없고 윤석열 본인도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신이 부정선거를 만든 것인가 누가 부정선거를 일으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체가 없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해킹업자가 와서 뭐 부정선거를 일으킬까요? 지금 국가 정보력이 그 정도로 무능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저기에 대해서 별로 분노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보면 역시 패배를 직감하고 패배가 됐을 때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오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 뒤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정치인들 목소리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탈당할 때 윤 전 대통령 백의종군 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갑작스럽게 영화를 보신다라고 하면서 외부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좋지 않게 보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에도 한강에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사진이 누리꾼이 찍어서 올렸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구속 취소 이후에 조금 자중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산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러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영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있다면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이 바로 눈앞에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쨌든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아닌 모습들을 굳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당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중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보았을 때 결국 자진 탈당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진 탈당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을 잡으면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 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계엄, 내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자신은 대통령이 됐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공정했지만 총선은 부정선거여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갔다. 뭐 이렇게 선회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믿는 국민이 전체 국민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굉장히 작은 규모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직도 부정선거에 얽매이고 있고 더 웃긴 것은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절연을 안 해요. 이건 아니다. 설마 부정선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임명했는데 누가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냐. 대통령이 자중하셔야 된다라고 이걸 끊어줘야 되는 것인데 아니 뭐 대통령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재판도 잘 받으셔야 되고 내가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 몰라요. 아니 영화 이 문제가 되면 본인이 비서한테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영화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후보자는 부정선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세를 몰아서 정광훈 세력 등과 연합해서 당권까지 잡아보겠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후보 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할 것처럼 했다가 그걸 하지 않았듯이 절대 한동훈에게 뺏기지 않겠다. 내가 잡겠다. 요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는 차철남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시흥에서 살인을 저지른 차철남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된 김문수 후보, 이번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에 대해서 영화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부 불신받는 게 있다면서 좀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이렇게 잘라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이 영화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어쨌든 한 번은 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의 지금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은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답변은 어쨌든 영화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런 행동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대착오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어정쩡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용태 초선 의원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표현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치 조선시대 폐위된 임금을 향해서 아유 그냥 폐위되셨는데 그래도 밥이라도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도 아프실 건데 영화나 잘 보시고 손주들 잘 보시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인데 자신은 대통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힘마저 망가지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인데 모든 걸 다 남들에게 떠맡기고 그냥 존재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돌아다니면 대통령 후보가 같고, 안철수 후보가 가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같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차라리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직을 그냥 깔끔하게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제는 부산이었고 오늘은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훑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연단에 올라서 손 붙잡고 이렇게 만세하는 뭐 그런 장면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글쎄요, 막판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알려진 동선에 따르면은 지금으로서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쌍끌이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총선 과정에서 PK 지역에서 저희가 좀 대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에서 경선 후보였던 분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 그리고 대전 그리고 충청권과 강원도를 찍고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옷에 지금 김문수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김문수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 아니냐, 전당대회형 선거 전략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한동훈 후보와 측근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오히려 불식시켜야 진짜 뭐 전당대회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지고 이번 대선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들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함께 유세하는 모습을 수도권 쪽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기꺼이 호구가 되겠다라면서 유세를 나섰지만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지금 옷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유세 지원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전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후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우유부단하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뭐 도와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갈등 관계가 도움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지하지만 김문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 것은 김덕수라는 사람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부정하겠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배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선 이후에 상당히 당권을 장악하기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은커녕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후보로서 주체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무슨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만 들 뿐이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오히려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4인 중에 이제 남은 한 명이 있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하와이에서 국민의힘 특사단과 만났는데 SNS에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네. 이게 돌아간다는 의미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번에 선대위원장직을 맡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 받겠다라는 의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홍준표 전 시장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유세차에 타서 그런 뭐 강하게 유세를 하는 모습보다는 SNS를 통해서 특히 젊은 층이 어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특사단이 갔고 함께 입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함께할 일은 없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를 통해서 향후에 조금 더 저희에게 선거 과정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 공중전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까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는 선을 긋고 있죠. 안철수 전 후보가 상당히 이준석 의원과 후보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까지 거의 국민의힘에서 왕따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순수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후보가 솔직히 내심으로는 나도 단일화 해볼까? 선거 비용도 많이 드는데?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보러 가고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마치 옹호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라고 해서 이게 내 이미지마저 망가질 수 있겠구나. 어차피 단일화를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데 김문수 후보를 밀어준다라고 해서 이게 내 이미지에는 치명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뒤늦게 바뀌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힘든 시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준석 후보가 마음 편하게 단일화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요즘에 친윤계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온다면서 당권을 줄 테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연락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제안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좀 열려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그 투표용지가 인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정도까지 뭐 단일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혹은 다음 주에 바로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해요. 그다음부터는 깜깜이 기간이 되는데 막판에 나오는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두 명의 후보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합쳤을 때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유의미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개혁신당 최근에 가입한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강 구도가 조금 더 강해졌을 때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새로 당원을 가입하셔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10%가 되지 않는 형태로 득표를 했을 때는 이게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이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10%가 넘어가면은 뭐 반액 정도라도 보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 뭐 친윤 쪽에서 제안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이 나름 판세 분석을 해보면 동탄 대결인 3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뭐 동탄 구조라고 해서 그게 뭔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탄 후보로 나가서 당선됐다. 그러니까 동탄 구도로 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후보로서 본인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만 구걸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명분과 감성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단일화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동탄 방식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바라볼 때 좀 무기력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좀 보수의 유권자들도 좀 심판을 해주고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게 차기 정부를 좀 맡겨서 정말 좋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번에는 좀 보수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게 좀 채찍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와서 1차 데드라인이 24일이고 2차 데드라인은 사전투표 29일에서 30일, 그 전까지가 2차 데드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선거 당일 직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빅텐트를 구축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거의 징계 과정에 있었던 것들도 이미 취소가 된 바가 있고 최근에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새집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적극적인 구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탈당을 하고 하와이까지 갔는데 네 분이 특사단으로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나갔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큰 명분하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빅텐트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실존하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수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120원 커피라든지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토론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당에게, 이러한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당시에 유흥주점을 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반발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할 게 없으니까 배우자 이렇게 검증하자, 또 유흥주점 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어떤 성남 조폭이 돈다발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 한참 전에 페이스북에 돈 벌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다라고 자랑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돈 준 내역이 전혀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거 없이 후보자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0년에도 5.18 기념식 하러 광주에 가서 그 전날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했다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고위직의 동반 사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었지만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고위직이 함께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사직이 뒤따르는 걸 포함해 자칫 뒤숭숭해질 수 있는 조직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의 지검장과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인 만큼 내부적으로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검사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고 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복성 인사부터 법무부 감찰, 더 나아가서는 특검 수사까지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분간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는 이 가방에 웃돈을 얹어서 다른 제품으로 바꿨는데요.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가 아닌지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한 검찰은 이 가방이 윤 씨 처제 명의로 구입된 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 씨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이 가방을 2차례에 걸쳐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 등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윤 씨에게 받은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유 씨에게 웃돈을 줘가며 교환해달라고 시켰으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코바나 콘텐츠 때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준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지시로 가방을 받고 교환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샤넬 가방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 중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시기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전 씨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의 여파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못 미쳤습니다. 수출액은 잠정 3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같은 기간 23.8% 떨어진 데 비하면 격차는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발 관세 여파가 두드러지는데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한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출도 14.6%나 줄었고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중국 수출도 7.2% 감소했습니다. 미중이 최근 일시 관세 유전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그 반도체 사재기라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좀 상쇄되는 면이 있겠지만은 하방 리스크가 아직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대미 수출에 대한 협상 그리고 다른 수출 처리를 찾을 그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안정과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정책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습니다. 2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5월 수출도 남은 10일 뒷심을 발휘해 전년 대비 플러스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 간 실무 통상 협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에 도착해 미 무역 대표부 등과 2차 기술 협의에 들어갔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술 협의는 대선 전 한미 간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가 있는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허 씨는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며 국내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가 비축한 물량과 국내 공급 확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강정. 닭고기 원산지는 브라질과 태국 등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가격이 저렴해 순살 제품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 닭고기는 약 3만 톤으로 전체 수입 닭고기의 88%를 차지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치킨 등 국내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산이 수입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태국산도 가격 자기네 때문에 올릴 거고 우리나라 닭도 당연히 공급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는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죠,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업체가 이미 두세 달치의 물량을 확보해 당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닭고기 자급률도 지난해 83%로 높은 수준이고 64주령 이상의 노개도 종란을 낳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태국과 덴마크 등 기존 수입국의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브라질산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태국산보다 저렴해 대체 가능한 생산 국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재료의 가성비가 중요한 급식업체나 순살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치킨, 닭강정 업체 등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공급이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세계 시장의 닭고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업계는 당장 브라질산 수입 금지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값싼 닭고기 공급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계협회가 주요 업체들의 공급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육계협회는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주요 업체에 닭고기 공급량을 최대한으로 늘려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업체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된 뒤 남동진하며 비를 뿌리겠는데요. 따라서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부 곳곳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내리는 시간이 길지 않겠고 양도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0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6도, 대구 22도에 머무는 등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이번 대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할 거라는 입장이라 음모론 확산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들어서자 연호가 이어지고 지지자들의 손엔 부정선거 너만 몰라란 글귀가 적힌 빨간 풍선이 들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지 47일 만에 택한 첫 공개 행보는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영화는 사전투표와 개표 시스템 조작 논란, 또 전산 개표 불신을 담고 있는데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진으로 함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 요청에 흔쾌히 화답했고 그렇다고 대선을 고려한 행보는 아니라는 게 전 씨 설명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0 청년들에게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 감독은 앞으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대선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는 문구가 크게 새겨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거는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관객은 청년 세대가 눈에 띄게 많았는데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선 환호가, 탄핵 선고 땐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때때로 끄덕이며 영화에 공감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취재진과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부정선거 영화를 택한 건 그 자체로 메시지란 지적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확산을 부추기는 대선 개입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대방의 선거를 돕는 꼴이다. 지금은 자중해달라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개 행보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곳은 영화관이 아닌 감옥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임명 이후 줄곧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윤 전 대통령은 당과 무관한 사람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온 반성 없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거나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려면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이 극단 세력들과 손잡는 건 자멸의 지름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가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영화관이 아닌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계기로 지지율 반전을 노리던 국민의힘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행보가 행여 중도회원 확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반성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과거 행위를 두고 국민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공개 사과한 건 진정성 없는 선거용 사과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 도입을 4차례나 가로막았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 자명한데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돌며 사흘째 수도권 표심을 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유세장 안전을 위해 세운 방탄유리가 비아냥될 일이라면서 우려를 만든 건 바로 그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온 해불 양수,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뒤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며 제도약에 성공한 만큼 인천 시민의 이러한 통합 정신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해불양수의 정신으로 모두를 통합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지요.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돼 출퇴근 교통 등 몸소 겪은 문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의 정신이 통합이라 강조하고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루 전 자신은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며 비난전을 펼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선 그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게 비아냥거릴 일이냐고 응수했습니다. 인천 출신 정치인 조봉암의 사법 살인을 거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 정적 제거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과거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를 향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은 여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제주를 찾은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모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헌법재판소 비판 발언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흘 연속 수도권 공략에 나섰는데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서 교통 개선과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윤석열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이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나흘 만에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표현이 과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 표현이 좀 격하고 과했는데 비판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지지율 격차를 해소할 특단의 방법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고 한국 정치에선 제3당이 잘 되기가 어렵다며 결국 함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흘 연속 수도권 유세를 이어간 김 후보, 오후에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직접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청년 일자리를 챙기는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업적을 강조한 맞춤형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최초로 제안한 GTX를 완성해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접경 지역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나 그린벨트 등의 규제들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시간 내로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게 이런 교통혁명을 이루어내는데 경기도 최고의 요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저 땅에 좋은 기업들, 좋은 연구소가 방탄유리를 세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경호원조차 필요 없다며 차라리 안전한 감옥으로 가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방탄적이 없죠. 감옥에 앉아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고 때 되면 밥도 딱딱 갖다 줘요. 김 후보는 내일도 서울과 강릉, 부천 등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이 후보는 요지부동인데 범보수 진영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면 압박 수위는 더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앞에 안철수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 이 후보 유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깜짝 회동의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이에 안 의원은 조심스럽게 범보수 단일화의 필요성을 꺼냈지만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중진 의원까지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일화 앵무새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혁신당에선 친윤계가 차기 당권을 미끼로 이준석 후보를 회유하려 한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대선 뒤 친한동훈계의 당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 후보를 허수아비로 내세우려 한다는 주장인데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전제인 만큼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완주 의지를 다진 이 후보는 일강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했던 성남시 의료원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저격수를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 측은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더 다져간다는 방침이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25일 전까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지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선거전이 반환점에 이르면서 후보들의 전략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됩니다. 발언이 선거전 초반보다 거칠어지는 모습인데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될수록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급함이 조금 더 느껴지는 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유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한 날선 발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는 자는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전이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 보니 이재명 후보 직접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돌발적인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한 끊임없는 단일화 러브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앞서가는 민주당엔 몸조심, 말조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본인만큼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정면 돌파 의지가 강합니다. 특히 커피 원가 논란 등 자신의 설화와 관련한 대응에선 국민의힘을 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내고 이 나라 국가 살림을 맡겠다고 하는 이런 공적 집단이 집단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역시 최근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 발언으로 젊은 꼰대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단일화 이슈를 제외하면 남은 선거전에서 특별한 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칠어진 후보들의 입을 통해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특히 두 차례 남은 후보 TV 토론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과거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는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맥락상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우기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불특정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이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조와 서울교사노조는 다수의 교원이 국민의힘 대표 번호로부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특보 임명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는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며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인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열대야 수준인 25도에 육박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이었습니다. 낮 기온도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정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 이른값을 하듯 올해는 성급히 찾아온 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거리에는 부채, 양산은 기본, 반소매와 반바지, 민소매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계절의 시계는 2달 이상 앞선 한여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서 최저 기온이 25도에 육박해 지역 관측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열대야에 버금가는 기온을 보인 서울은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가 많이 더워서 처음으로 에어컨 켜고 잤어요. 근데 빨래 했었는데 또 너무 습하고 해서 안 마를까 봐. 덥고 습한 더위는 낮에도 계속됐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8도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많이 당황스럽고 땀도 많이 나서 기분도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도 에어컨도 많이 틀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기온이 35.2도, 정선과 영월이 33도를 웃도는 등 이틀째 이른 5월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성급히 찾아온 폭염은 오래가지 않고 주 후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다만 밤사이 비가 내리거나 흐린 곳이 많아 20도를 웃도는 밤 더위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은 수도권을 포함해 곳곳에서 30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7월 하순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대 남성이 열사병에 쓰러져서 숨지는 등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야마나시현이 최고 34.2도를 기록한 데 이어 기후현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었습니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무더위입니다. 今から思いやられますね。暑いですね。林業やってるんで、余裕は余裕です。 일본 전국 각지에서 3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곳은 201곳에 이릅니다. 도쿄 도심부도 처음으로 30도를 넘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어린이, 노약자들은 무엇보다 열사병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子供が熱中症とかにならないかなって心配になります。 도쿄 도내에서만 하루 사이 열사병 환자가 25명을 기록했는데 아이치현에서는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작년 열사병 사망자가 1,651명에 이르는 등 근래 들어 한 해 열사병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이번 여름에 한해 수도요금의 기본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 내 일반 가정 800만 세대가 대상으로 세대별 5,000엔, 우리 돈 4만 8천 원가량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この夏に限りまして臨時的な特別措置といたしまして水道料金この基本料金を無償にする 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서 에어컨을 더 자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 정부도 피해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층을 노려서 싼 이자로 유인하는 사기 행각인데요.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저금리와 정부 지원, 넉넉한 한도까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혹할 수밖에 없는 광고인데 모두 가짜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노출한 이런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면 은행 상담사인 척 접근합니다. 은행 이름이 박힌 그럴싸한 명함과 정교하게 꾸며진 대출 신청 서류로 상대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데 이마저 실제 은행 앱이나 보안 앱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가 끝나면 낮은 신용 점수나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출 기록을 전부 다 삭제해드리고 신용도를 회복해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800만 원 한 번, 650만 원 한 번, 1,450만 원 이렇게 처리할게요. 이런 사기에 당한 피해액은 한 사람 평균 1,800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 침체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올해 1분기에만 1,900명 가까이 당했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1년 전보다 30% 남짓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거절하시고 대출 절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대출 승인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속아 돈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입주민 사이 갈등에 끼어들었다는 게 폭행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경비원이 이를 피해 주차장 쪽으로 도망쳐도 남성은 뒤따라와 폭행을 이어갑니다. 지난 4일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이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폭행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입주민 A씨는 다른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경비원이 이를 중재하던 중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간 갈등에 경비원이 왜 간섭하느냐며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먹을 여기로 딱 쳐들어가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주먹을 날릴 줄 몰랐지 생각지도 못했지. 방어할 틈도 없었지. 결국 60대 경비원은 코뼈와 치아 등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욕설까지 들었다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비원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선시대 노비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입주민들이 있으세요. 다 같은 공동체거든요.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찰은 가해 입주민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중계할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홍은동에서는 운구 차량이 도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일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가 거침없이 달리더니 흰색 승용차 바퀴를 들이받고 쓰러집니다. 이번에는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차선을 이탈하거나 진로를 바꾸려는 차량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보험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3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9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일당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홍은동에서는 주택가를 지나던 운구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과 행인 2명 등 11명이 다쳤고 인근 초등학교와 문화체육회관, 주택 등 홍은동과 연희동 일대 127호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버스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선장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뱀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는 양식으로 종자를 생산하기 어려워 허가구역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수도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금리 차등 적용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분명히 종전보다는 강화된 것이 맞지만 그 정도가 시장의 향방을 바꿀 정도로 유의미한 것인가라고 하면 그 정도 폭에는 미치지 못해요. 수도권과 달리 3단계 DSR 적용이 6개월 동안 유예된 지방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을 막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미분양 적체라든지 이제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이라 이번 조치로 시장의 온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 시장의 대출로 인한 추가 위축을 막는 정도의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수세는 꺾이지 않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매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는 7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겠다는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 간 실무 통상 협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에 도착해서 미 무역 대표부 등과 2차 기술 협의에 들어갔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술 협의는 대선 전 한미 간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5.2원이 내린 1,387.2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재무장관 회의가 캐나다에서 시작된 가운데 시장이 미국과 일본 환율 협상을 주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 이어서 타이완까지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강종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타이완에서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19,0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 9,978명 대비 88.2% 늘어난 숫자로 6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 6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7월 말쯤 돼서야 잦아들 거로 전망됩니다. 타이완에선 올해 들어서만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330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65살 이상 만성 질환자로 변이 백신을 추가 접종하지 않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在邻近的中国、香港、新加坡也都看到疫情有快速的上升所以预估整个夏季在我们这个亚太地区都会是新冠疫情的高点。 최근 홍콩에선 코로나19 중증 환자 81명 가운데 40%인 30명이 사망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도 13.7%를 기록해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국 본토 양성률도 지난 3월 말 7.5%에서 이번 달 초 16.2%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目前呢，它的变异株吧叫 XDV1，传染性还是强的，致病力就相对弱一些。 1년 만에 확진자 집계를 재개한 싱가포르에선 지난주에만 14,200명이 감염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연례 최대 물축제가 벌어진 태국의 환자 수도 3만 3천여 명, 일주일 사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종식 이후 국경 개방과 낮은 백신 접종률을 재확산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일 기온이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이 된 듯 날이 더워졌습니다. 한낮뿐만 아니라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0도, 대전 21도, 광주 20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에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기 때문에 역시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 나타나는 고온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2도로 특히 동쪽 지역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안팎, 예년보다도 4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동 진안은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부 곳곳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대체로 길지 않겠고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겠고 호남 일부 지역은 늦은 밤이나 모레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도 예년보다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